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은 타이밍이 맞는 사람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6년의 연애를 한 남자와 결혼 문제로 쫑이 났는데 그 후 10개월 정도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전 남친과 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만나오면서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 남친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권태기가 온 것 같다며 저와 결혼은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비참했어요.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하겠다는 건지,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슬프고 힘들었는데 참 어이가 없게도 그 남자 저와 헤어지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더라고요. 그것도 혼전 임신으로. 결국 양다리였던 겁니다. 저 말고 다른 여자는 임신을 한 거고 그 여자를 선택한 거죠.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니 그 괴로움은 말도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갖 잡생각에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하고 취미도 가지려고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약인지 저도 마음을 추스려 가면서 점차 괜찮아졌고 또 한편으론 나도 보란 듯이 괜찮은 남자와 결혼해야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죠. 그렇게 마음이 외로웠던 그때 그 남자가 다가온 겁니다. 그 남자는 제가 일하는 병원의 환자였어요. 발목 수술 후 회복 중인 입원 환자였는데 제가 담당이어서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종종 얼굴을 봤었죠. 처음엔 당연히 그냥 환자일 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에게 별다른 관심이 있다는 건 느끼지 못했고요. 다만 그분의 어머니는 저에게 관심이 많으신 듯 했습니다. 늘 그분의 어머니가 간호를 해주셨는지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음료수도 한 번씩 주시고 잘 챙겨줘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도 하셨죠. 인상이 참 좋네, 간호사 아가씨가.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 어휴, 이런 거 묻는 건 요즘 실례인가? 아니에요. 저 31예요. 그렇구나. 보기에 아가씨처럼 보이는데 혹시 결혼도 했나 몰라? 일이 바빠서 결혼은 못했네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을 했죠.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르신분들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야 저런 개인적인 질문을 왜 하실까 불편하기도 해서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다 자식 같고 손녀 같아서 그러신가 보다 여기면서 그냥 웃으면서 잘 대답해 드립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여느 어르신분들처럼 그냥 사사로운 관심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였어요. 꽃바구니 하나가 퀵으로 왔더라고요. 제 앞으로요. 옆에 쌤들은 누구냐며 남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이런 걸 보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더라고요. 잘못 왔나 하면서 보니 꽃바구니 안에는 제 이름이 적힌 카드도 있었습니다.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꽃처럼 예쁘신 희영님, 지웅.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웅이라는 이름은 어머님이랑 늘 같이 있던 그 환자분 이름이었거든요. 옆에 다른 쌤들은 웬일이냐며 부럽다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저는 좀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분 어머님이야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지만 정작 그 남자분이 저에게 어떤 관심이나 호감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꽃바구니까지 받게 되니 그분 입원실에 들어가는 게 갑자기 쑥스럽고 새삼스러워지더라고요.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병실로 들어갔는데 어머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분도 저만큼이나 민망해하면서 꽃다발 잘 받으셨냐고 묻더라고요. 네, 근데 뭐하러 보내셨어요, 그런 걸.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서요. 제 할 일인데요, 뭐. 저기, 저 내일이면 퇴원인 거 아시죠?
네, 알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남자는 쑥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무턱대고 저한테 관심 있다고 번호 달라고 했으면 저도 당연히 안 된다고 거절했겠죠. 그런 무대뽀 남자 환자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줄 거면 주고 말 거면 말라는 식으로 툭툭 건드리고 떠보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분은 로맨틱하고 정중하게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꽃바구니를 깜짝 선물로 보내고 쑥스러운 얼굴로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으니 저도 거절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또 그 남자분이 피부도 하얗고 얼굴도 멀끔하게 잘 생기신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드렸죠. 사실 근무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거든요. 알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의 핸드폰에 제 번호를 찍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쿵쾅대는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전 남친과의 오랜 연애를 했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은 좋았지만 가슴 두근대는 설렘은 진작에 사라진 지 오래였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다음날 퇴원을 하셨고 저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이제 다리도 괜찮은데 시간 괜찮을 때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만나보자 싶어 휴무날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만나게 되었는데 저녁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게 됐죠. 술도 한잔 했겠다. 저도 궁금한 걸 물어보았습니다. 내 어떤 면이 관심이 생겨서 그랬느냐고요. 그 남자는 그냥 운명처럼 끌렸다고 답하더라고요. 첫눈에 반한 것 같다면서요.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은 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말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 이후 저희는 종종 만나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그 남자 정말 괜찮았죠.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 같고 착했거든요. 아기나 강아지를 특히나 좋아했고 자기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늘 저를 지켜줄 거란 말도 잘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6년 사귄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치며 다른 여자랑 결혼해버리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헛헛했는데 그 남자가 마치 저를 구원해주러 온 백마탄 왕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기가 그렇다 보니 저도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낀 거죠. 왜냐면 그 남자 조건으로만 보면 전혀 괜찮을 게 없었거든요. 홀어머니에 30 중반이 다 되도록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고 회사도 일반 중소기업이라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머니에게 생활비는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있는데 돈은 왜 안 모았냐고 물어보니 지금 직장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심지어 첫 직장이라네요. 그전에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고 하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결혼할 만한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꽤 그 남자에게 눈이 멀어 있었어요. 저희 집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저도 버는 돈이 있으니 금전적인 문제는 우리 사이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조건이나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가진 게 전혀 없는데 저한테 참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했네요. 어쨌든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가진 돈이 거의 없다 보니 제 쪽에서 결혼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는데 집 때문에 처음엔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세내주고 있던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저희 보고 사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다고 하고 안에 들어가는 살림살이나 결혼 비용 같은 건 제가 모아둔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남친은 빈손으로 저와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제가 그런 걸로 남친에게 눈치를 주거나 생색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좀 더 있는 사람이 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할 뿐이었죠. 상견례 때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집에서 보탬이 못 돼서 미안하다며 어차피 예물도 못 해주니 예단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정말로 미안해 하시는 게 느껴져서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 자체가 경우가 바르신 분이라고도 생각했죠. 결혼하고 보니 저의 철저한 착각이었지만요. 남친은 결혼 준비에 관한 건 다 저 좋을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다 저를 위한다고 마냥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 돈으로 하는 건데 당연한 거였습니다. 결정도 제가, 돈도 제가 하는 거고 남친은 몸만 달랑 오는 거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사랑에 빠져 멍청할 정도로 순진했나 봅니다. 이상하다는 거 하나 못 느끼고 마냥 행복하게만 결혼 준비를 했고 결국 결혼식도 올렸으니까요.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시댁에 갔었는데요. 남편이 담배 핀다고 잠시 자리를 피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진 살갑게 대해주시던 어머님이 남편이 나가는 것을 보자 갑자기 정색을 하시며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세아가, 너네 남편 진짜 착한 사람이야. 예, 알죠. 너 결혼 잘한 거야. 어디 가서 저런 사람 못 만난다.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예, 좋아요. 행복하고. 내가 키웠어.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 키우면서 사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니? 근데도 내가 저렇게 반듯하고 멋지게 키웠다. 그렇게 키워서 네 남편 하라고 준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제 손을 점점 꽉 쥐시기도 했고요. 아들 줬다고 생색 내시는 건지 그만큼 남편한테 잘하라는 건지 의도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게 좀 무섭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아들이 결혼하고 서운해서 그러신가 보다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며 그랬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아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그럼 그래야지.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지. 너도 내 가족이야 이제. 우리 아들 정말 착하고 나한테도 잘해. 그런 만큼 너도 나한테 잘할 거지?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자 어머님은 손을 떼셨어요. 그렇게 집으로 오는데 계속 어머님의 말과 행동이 생각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님이 좀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표정 변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자기 아들 잘 키웠으니 잘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차 안에서 남편에게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 장가 가서 많이 서운하신가 봐. 아까 자기 밖에 나갔을 때 어머님이 나한테 결혼 잘한 거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잘하라고 그러시더라고 몇 번이나. 나한테 아들 뺏긴 기분이라도 드신 걸까?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뺏긴 거 아니라고. 자기도 잘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저는 남편도 제 말에 웃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길래 움찔했습니다. 내가 실수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허둥지둥 변명하듯이 말했죠. 말씀드렸어, 그렇게.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서운하실 수 있어. 그러면 자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어머님 아들이고 저도 그만큼 잘할 거예요 하면서 다독여야지. 엄마 고생하면서 나 키워주신 거 맞고 그래서 자기하고 이렇게 결혼까지 한 거잖아. 자기도 우리 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듣다 보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고마울 것까지 있나요? 어머님이 자기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적당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비장해? 근데 남편은 도리어 큰 소리로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고. 나랑 결혼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나는 하나밖에 없는 엄마 아들 맞고 엄마 덕에 엇나가지 않고 잘 큰 거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도 다 엄마 덕이니까 자기도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보다 더 광분해서 말하는 남편이 좀 황당했습니다. 그전까진 그런 모습은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저 좋다고 대시했으면서 왜 엄마 덕에 만났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만난 게 어머님 덕이라는 거야? 엄마가 자기한테 꽃바구니 보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 꽃바구니 엄마가 보낸 거라고. 자기가 며느리감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나보고 잘 좀 해보라면서 꽃바구니 보내신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냥 환자일 뿐이었던 남편에게 마음을 연 건 그 꽃바구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 꽃바구니를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이 보내셨다니요. 그것도 남편이 직접 보내는 것처럼 꾸며서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왠지 속은 것 같고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 않고 말하더군요. 이제 알겠지? 엄마가 우리 이어주신 거라고. 어쨌든 우리가 서로 잘 맞아서 결혼까지 했고 좋잖아, 행복하고. 내가 사귀면서 속 썩인 적도 없고. 그게 다 우리 엄마가 나 잘 키워줘서 그런 거야. 저는 생각보다 남편과 어머님 사이가 굉장히 돈독하구나. 홀어머니의 자식은 남편뿐이라서 그런지 서로 엄청 의지하고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저한테 아들 내어준 값을 받으시려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어머님 댁에 자주 가게 됐어요. 갈 때마다 장 봐오라고 하셔서 어머님 드실 것도 사가는데 그것도 비용이 꽤 됩니다. 남편이 이미 어머님에게 매달 상당한 금액의 돈을 들이고 있어서 거의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 건데 그마저도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장보라고 목록까지 보내시니 생활비가 이중으로 드는 셈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성에 안 차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 갔더니 자기가 친구들 만났는데 부끄럽더라면서 자기 친구들은 며느리가 사줬다고 명품백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자기만 다 떨어진 가방 들고 다닌다고 서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돈도 없으면서 알겠다고 엄마도 명품백 하나 사라고 큰 소리 탕탕 치고요. 제가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우리가 돈이 어딨냐고 그랬는데 남편 하는 소리가 할부로 하면 된답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 할부 제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남편이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 어머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갔고 어머님은 아들이랑 팔짱 끼고 신나게 돌아다니시다 가방 하나를 샀습니다. 너무 비싸 6개월 할부로 샀어요. 저도 없는 명품 가방 어머님 사드리려고 할부로 끊었네요. 예상에 없던 지출이라 그것만 해도 꽤 희청이기도 했고 머릿속에선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사드리니 어머님도 재미가 들렸는지 그 후 사달라는 품목도 정말 다양해지더군요. 홍삼이니 의료기기니 자잘하게는 홈쇼핑에서 파는 옷이나 본인 머리하는 비용까지 다 저희 카드로 계산했어요. 제가 병원 일한다고 주말에 못 가고 바쁘면 남편이라도 가서 둘이서 그렇게 신나게 카드를 긁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그저 며느리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씀씀이가 달라지시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엄청 잘 벌거나 저희 친정이 대단한 부자도 아닌데요. 무슨 느낌이냐면 내 아들이 버는 돈은 아까워서 못 쓰겠는데 며느리가 버는 돈은 어떻게든 더 써야겠다라는 게 느껴진달까요? 나중에는 눈 밑에 지방 재배치 수술까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어머님이 돈을 맡겨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도중에도 중간중간 얼마나 자기 아들이 괜찮은 사람이고 제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다는 걸 어필하시는지 나중에는 진짜 그런 것 같다는 세뇌까지 당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멍하게 있던 저는 남편이 치워둔 4개월치의 카드 명세서를 발견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는 부부 생활비 카드를 만들어서 제 월급 중 정해진 금액을 남편 통장에다 넣어서 그걸로 매달 카드 대금을 결제했거든요. 저야 월급이 같으니 늘 같은 돈을 입금했고 따로 명세서를 확인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서랍에서 뭉텅이로 남편이 숨겨둔 명세서가 있었어요. 카드값을 보는데 경악 그 자체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보내는 카드값보다 넘어서니 연체도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따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가 아들 결혼하고 마음이 적적해서 이런 걸로라도 보상받고 싶으셨나 봐. 이해 좀 해줘. 엄마 평생 사시면서 마음대로 쓰시고 산 적이 없어서 그래. 도대체 그 보상을 언제까지 받으셔야 돼? 아니, 아들이 결혼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이미 지금도 충분히 자주 보고 계시잖아. 그리고 뭐가 그렇게 아쉬우시대? 우리 엄마라고 뭐 마음대로 펑펑 쓰고 살았어? 다 그렇게 살았어. 어머님만 그러신 거 아니고. 우리 엄마는 경우가 좀 다르잖아.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쓴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어, 엄청 아까워. 내가 쓴 것도 없이 카드값만 죽어라 메꿔야 되는데 안 아깝겠어? 그리고 어머님은 자꾸 자식 키운 값을 왜 나더러 내라는 건데? 돈이야 값이 갚으면 되잖아. 이미 어머님한테 월급 3분의 1을 주면서 어떻게 당신이 갚는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남편과 심하게 싸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아들 결혼시켜놓고 잘 살라고 도와주진 못할 망정 무슨 돈 나오는 ATM기라도 드린 양 이렇게 펑펑 써제낄 수가 있나요? 저는 이 일로 정말 결혼 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남편과 그 후에도 여러 번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 끝에 이혼 얘기까지 오가게 됐어요. 남편은 끝까지 어머님 편만 들면서 자기 엄마가 제일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저는 세상 매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계속 살아야 될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 어머님의 소비가 문제인데 남편은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했고 또 인지한다 쳐도 시댁하고 단호히 연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의 행동과 남편의 태도를 보며 내가 내 발등 찍었구나, 결혼 제대로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꽃바구니를 주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나한테 마음도 없는 남자가 자기 엄마 말만 듣고 저한테 접근한 느낌이랄까요? 그게 정말 저를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만만하고 호구로 보이면 그랬을까 싶고요. 결국 저나 남편이나 각자 이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고 남편은 짐 싸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실망하고 시댁도 답이 없다지만 그럼에도 이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연애 때는 마냥 좋기만 한 남편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완전 자기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였습니다. 게다가 아들 결혼했다고 며느리를 아주 탈탈 털어먹으려는 어머님의 심보를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결국 더 시간 끌지 말고 아니다 싶을 때 빨리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친정에도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그 후 남편과 이혼 결정에 관한 대화를 하기로 하고 만났거든요. 남편은 꽤나 헬스케진 모습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전에 흥분해서 싸우던 모습과는 달리 남편도 꽤 차분해진 모습이었고 자기도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남편은 직장 다니기 전 아르바이트를 할 때 수입이 나쁘진 않았대요. 그런데 그 모든 수입은 전부 다 어머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커오면서 어머님께 끊임없이 내가 널 이렇게 힘들게 키웠다. 네가 진짜 나한테 잘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라는 말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우리 엄마가 나를 힘들게 키워주신 만큼 나도 보답해야 되고 효도해야 된다. 엄마를 배신해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혔대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돈도 몽땅 어머님 드린 거고 그런 게 이상하다고 생각조차 못했답니다. 저랑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며느리인 저도 자기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래요.
하지만 저랑 이렇게 싸우고 자기도 많이 생각해 봤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하소연을 평생 듣고 자란 남편은 엄마가 해달라는 걸 거절하진 못하겠다고 하면서 아마 똑같은 일이 생겨도 자기는 엄마 편을 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에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더 이상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만큼 맞춰주고 희생해가며 살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끝에 좋게 이혼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꽃다발 보낸 건 맞지만 자기도 제가 좋았대요. 근데 쑥스러워서 말은 못했는데 엄마 덕에 용기를 내서 저랑 얘기도 하고 만나게 됐고 저와 함께했던 시간은 참 좋았다네요. 그래서 자기는 진심으로 엄마 덕에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한다면서요. 그 꽃바구니를 어머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선 남편에 대한 마음을 계속 의심했습니다. 엄청난 카드값보다 오히려 남편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그건 절대 아니라고 엄마가 도와준 거지 저한테 첫눈에 반했고 정말 좋아한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헤어지는 마당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 말을 들으니 제 자존감은 지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러면서 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저를 지금도 너무 사랑하지만 자기 인생에서는 엄마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 바뀔 수는 없을 거라고 어쩌면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지 몰라도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의 선택을 존중했고 헤어져도 서로의 안녕을 바라며 잘 살자고 하면서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끝까지 말썽이셨어요. 다 끝난 이야기인데 저한테 전화해서 남의 아들 왜 이혼남 만드냐고 왜 인생 망치냐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너 집은 어쩔 거야? 그거 공동명의 맞지? 이혼하면 반반해야지. 결국 돈 얘기더라고요. 남편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 저희 엄마 명의예요. 애초에 엄마가 저희 살라고 빌려주신 거 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이번엔 차를 걸고 넘어지셨어요. 그럼 차는? 그건 제 명이죠. 제가 결혼 전부터 타고 다닌 거고요. 그리고요, 어머님. 저랑 그이가 뭐 얼마나 같이 살았다고 재산 분할 어쩌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제 돈으로 샀고 당연히 제 명이죠. 어머님 아들 빈손으로 온 거 잊으셨어요? 어머님은 제 말에 할 말이 없으니 또 자기 아들 신세 망친다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도 꾹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 신세 망치는 사람이 누군데요? 어머님이에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아들 좀 그만 갉아먹으세요. 뭐라고? 지웅 씨, 저랑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자기 엄마, 자기가 감당하면서 살 거라고 이혼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 때문에 만정 다 떨어져서 이혼하는 거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귀하다는 아들, 어머님 때문에 돈도 못 모으고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정말 아들을 위하신다면 아들 앞세워서 본인 욕심만 채우지 말고 오히려 도움이 될 게 없을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너 말 다 했니? 네가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네,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혼하는 거고 이제 지웅 씨랑 저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남인 저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난리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 피만 빨아먹으면 그만이지. 엄한 여자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결혼시킬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럼 끊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폰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켜보니 어머님 부재중 전화 몇 통이랑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연락 안 가게 한다는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법원 가기로 한 날짜 잊지 말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님은 정말 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법원에서 만나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한때 운명이라고 믿었던 남자. 하지만 알고 보니 저를 ATM기 취급하던 그의 어머님 계획이었죠. 자기 아들 대신 돈 벌어오는 며느리를 구하고 싶었던 그 징그러운 계획이요. 이혼한 자체는 가슴 아프지만 하루라도 빨리 그런 집구석에서 발을 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어머님 뒤치다꺼리하며 살 순 없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는 남자 없이 그냥 제 일이나 열심히 하며 살려고 합니다. 남자는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는 허무맹랑하게 백마탄 왕자나 운명 따위 믿지 않고 제 스스로만 믿으며 씩씩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가 운영하시는 건설업체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7년 넘게 임용고시 준비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스스로 머리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가 합격하기 힘들긴 해도 저는 최소 2, 3년 안에는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도 저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늘 아쉬운 점수차로 떨어졌지만 임용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간발의 차이라는 말은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어찌됐든 결국 떨어진 거니까요. 운이 나빴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걸 수도 있겠죠. 사실 변명을 좀 하자면 엄마가 그때 몸이 좀 편찮으셨어요. 그 때문에 병원에도 자주 다니고 공부에 소홀하게 했던 것도 있었죠. 어찌됐든 저는 마지막이라고 결심했던 시험에서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자괴감이 말도 못했고 주변 친구들 다 사회인이 되는 동안 저는 혼자서만 오랜 기간 수험생으로 지냈던 터라 자존감은 있는 대로 떨어졌죠. 제 주변 친구들은 그 전에 다 임용 합격돼서 교단에 서거나 중간에 진로를 바꿔서 일반 사기업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 나도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할 걸. 괜히 허송세월을 보낸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시험 준비하느라 그 사이에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암담하기만 했고요. 당연히 사회생활 경험도 전무해서 일반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울하고 많이 힘들었었죠. 한동안 방황도 많이 했는데 그때 아빠가 일단 아빠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조금씩 배워보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아빠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세요. 직원분은 아빠 포함해서 10명 남짓인 소규모 회사입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괜히 아빠 일에 패기치는 건 아닌가 했어요. 솔직히 제가 건설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아빠도 제가 집에서만 우울하게만 있으니 그냥 아빠 사무실에라도 나오라고 하신 것도 있었거든요. 괜히 낙하산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른 직원분들에게도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의 성화에 결국 출근을 해서 일도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사무 격리일과 더불어 공공입찰 사이트에서 공사를 따내는 일도 배워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셨던 직원분들은 제가 열심히 일한다며 기특해하시고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점차 적응을 하면서 일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내 밥값은 알아서 벌고 있고 나도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전만큼 더 이상 우울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던 차에 친구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임현우이고 저보다 한 살이 어렸습니다. 그 사람도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는 그냥 다니는 것뿐이고 주식으로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으로는 굉장히 능통하다고 하면서요.
여태까지 모은 월급과 주식으로 번 돈을 합쳐 아파트도 장만했다고 했습니다. 대출도 조금 있긴 하지만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20대 초반부터 남들 취업 준비할 때 본인은 주식 공부를 했었고 이제 스스로 주식 쪽에서는 나름 도사라고 했어요. 장난삼아 돈 버는 게 제일 쉽다고도 할 정도로요. 돈과 별개로 성격도 여유가 많고 인상도 좋아서 저도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 남자도 저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했어요. 제 외모도 자기 스타일이고 제가 차분하고 여성스러워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그 남자가 말하는 것만큼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건설회사 사무직이다 보니 만나는 분들도 좀 남자답고 거친 분들이 많고 회사에서 일할 땐 목소리도 크고 와일드하게 일을 하는 편이죠.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되게 여성스럽고 차분하게 보더라고요. 나쁘게 보는 건 아니니 저도 괜찮다 생각했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잘 만나왔어요. 만난 지 1년 정도가 됐을 때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남친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 결혼할 준비는 다 된 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약속을 했고 저는 남친네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친네 본가는 조금 오래된 빌라더라고요. 남친의 아버지는 남친이 어렸을 때 어머님과 이혼한 후 왕래가 없이 지낸다고 했고 그 집에는 어머님과 저보다 5살이 어린 신우가 있었습니다.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하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어머님이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크시다는 거였어요.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현우 정말 1등 신랑감이지. 인물 좋지, 성격 좋지, 거기다가 능력까지 좋잖아. 젊은 나이에 집까지 마련해두고. 민정이 너도 참 좋지? 그렇게 저한테 웃으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웃으며 끄덕였죠. 네, 어머님. 현우 씨 멋지죠? 그래, 이 나이에 집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남자 흔하지 않다? 우리 현지도 오빠 같은 남자 만나야 돼. 오빠 같은 남자면 나도 완전 땡큐지. 요즘 남자들 완전 야가서 뭐든지 반반하자 그러는데 우리 오빠는 요즘같이 집값 비싼 때에 아파트까지 갖고 있고 언니 부러워요. 남친 본가가 여유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았기에 어머님은 돈을 잘 버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신우도 오빠를 엄청 자랑스러워하고요. 그리고 어머님과 동생의 칭찬에 남친은 익숙한 일인 양 그저 미소 짓고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쑥스러워서라도 그만하라느니 할 법도 한데요. 그때 조금이나마 그 집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왜냐면 제 남친을 그렇게 잘나고 멋진 아들이자 오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들의 아내가 될 내가 눈에 차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 준비 중에 남친에게 돈 문제가 크게 생긴 겁니다. 주식 운용에 자신이 있었던 남친은 해외 주식과 선물 옵션 등으로 큰 돈을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남친의 예상과 달리 엄청 크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주식에는 자신이 있었던 남친은 꽤 많은 금액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돈까지 투자받아서 주식을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손실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일을 해결하느라 남친은 몹시 바쁘고 정신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너무 걱정이 됐고요. 초반엔 금방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과정에서 남친은 저희가 신혼집으로 살기로 한 남친 소유의 아파트까지 금매로 내놓아야 했거든요. 상황이 몹시 안 좋아 보이고 독촉도 심각해 보였는데 이런 사실을 저에게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이나 신우한테도요. 엄마나 현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저는 남친의 말을 듣고 남친이 참 착하고 속이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나 동생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한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보니 걱정을 끼치고 싶어 하지 않다기보다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랬다는 게 더 컸지만요. 어쨌든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저도 남친과 덜컥 헤어질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그때는 힘들어하는 남친 옆에서 잘 될 거라며 위로해주고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스톱이 되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이유를 물으셨고 결국 저희 아빠에게 남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혼집으로 살려고 했던 그 아파트를 지금 급매물로 내놓게 되었다. 그래서 신혼집도 없는 상태다. 결혼하긴 힘들다 라고요. 제 말에 아빠는 그 아파트가 너네 신혼집으로도 괜찮고 또 급매로 내놓긴 아까운 집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 아빠가 고민 끝에 급매로 내놓은 남친의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내놓은 거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아빠가 저희 신혼집으로 쓰게 하고 싶어서 사게 되신 거였죠.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저희 아빠도 돈이 넘쳐나는 부자도 아니셨지만 어차피 딸이 살 곳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저희가 돈 모아서 도로 사가라는 뜻도 있으셨어요. 결국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 거였죠. 그렇게 남친 명의의 아파트는 저희 아빠 소유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집은 팔았지만 그 집에서 그대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참 고마운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남친은 아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어찌됐든 집 문제는 일단락 짓고 난 후 저희는 예정대로 다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희 신혼집으로 집들이 겸 어머님과 신우를 불러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어요. 집들이 날 오시기 전부터 저는 집도 싹 치우고 이것저것 음식 준비를 하느라 몹시 바빴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둥지둥 바빠 죽겠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내내 컴퓨터만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남편은 사귀었을 때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사귈 때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 저한테만 집중하는 느낌이었다면 결혼 후에 남편은 집에 오면 곧장 밥 먹고 방에 들어가서 내내 컴퓨터만 보더라고요. 주식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내내 폰으로 주식창만 보고 있어서 대화가 없는 데다 식사 끝나면 방에 쏙 들어가서 자기 직전까지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대화가 거의 없어진 것도 좀 그랬지만 또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일 문제였어요. 저도 회사 일을 하다 보니 맞벌인데도 집안일은 다 제 차지가 되었어요. 남편은 방에서 잘 안 나오기도 했고 집안일은 아예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집들이였던 그날은 일단 너무 바빴거든요. 남편이 최소한 정리라도 좀 해주거나 청소기라도 돌렸으면 했는데 방에 틀어박혀서 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제가 얘기를 했죠. 자기야, 많이 바빠? 나 좀 바쁜데. 왜? 5시까지 어머님하고 아가씨 오시기로 했잖아. 나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 너무 바쁜데 청소기 좀 돌려줄래? 깨끗하던데 뭘. 바닥에 청소기만 좀 돌려줘. 나 좀 바빠. 자기가 하던 거니까 그냥 좀 하면 안 돼? 나 지금 음식 준비 때문에 정신 없다니까. 아, 그럼 하지 말고 그냥 냅둬.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러면서 저는 쳐다도 보지 않고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이도 없고 화도 나더라고요. 확 싸우려다가 그냥 내가 참자 싶어 방문을 닫고 나왔죠. 결국 청소기도 제가 돌렸고 음식 준비도 저 혼자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신우가 와서 저희 집을 구경하고 곧이어 식사도 했어요. 집 참 좋다. 구조도 잘 빠지고 방향도 괜찮고. 그러게 진짜 좋다. 아내도 되게 화나고 우리 집은 너무 어둡잖아.
그렇지. 해가 잘 안 들어서 곰팡이도 툭 하면 생기고 습하고.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라고요. 좋겠네, 민정이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아, 네, 좋아요. 신혼부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시작하는 거 쉬운 거 아니다. 나만 해도 쥐콩만한 사글세방에서 시작했어. 거기서 애 둘 낳고 한참 살았지. 그때에 비하면 여긴 궁전이다, 궁전. 네, 남편 잘 만난 거야.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그치, 민정아? 저는 속으로 굳이 따지자면 우리 아빠 집인데 싶었지만 남편이 말하지 말자고 했으니 굳이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머님은 근데 이 갈비찜 너가 했니? 네, 좀 짜네. 처음 했나 봐. 그치 엄마? 나도 짜서 잘 못 먹겠어. 어머, 정말요? 제가 간을 잘 못했나 봐요.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앞으로 현우 밥도 네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좀 써줘. 그래 줄 수 있지? 네. 그래, 좋은 집이니까 살림 열심히 하고 나 같으면 신나서 이런 집 맨날 쓸고 닦고 하겠네. 그런데 어머님 말에 남편이 툭 그러는 겁니다. 엄마, 바닥 깨끗하지? 왜? 아니, 아까 민정이가 나보고 청소기 좀 돌리라 했는데 내 보기엔 괜찮더라고. 그 말에 어머님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라고요. 일부러 어머님한테 저런 말을 한 건지 저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청소기 그거 콘센트 꽂아놓고 살살 돌리면 되는데 그걸 굳이 바쁜 남편 시켰어? 아, 저는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서요. 근데 결국은 제가 했어요. 돈 벌고 바쁜 사람인데 그런 거 웬만하면 네가 해라. 살림하는 것도 자꾸 해봐야 느는 거고. 네. 저는 남편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제가 청소시켰다고 일부러 어머님께 말했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게다가 결론적으로 음식 준비하고 집 치우고 다 제가 한 것들인데 묘하게 어머님은 저한테 나무라시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여전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없이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쯤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나 싶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완전 신혼이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잖아. 제 말에 남편은 한숨부터 내쉬더라고요. 민정아, 네가 주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확인할 게 진짜 많아.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거든. 나야말로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모니터 앞에서 이러고 싶겠어? 물론 돈 버는 것도 좋지. 하지만 결혼했으니까 여느 신혼부부처럼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같이 산책도 가고 그러면 좋잖아. 그래서 어느 세월에 돈을 벌겠냐? 돈을 왜 그렇게 악착같이 벌려고 하는데? 이 집 다시 찾아오려고. 남편은 좀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응? 이 집을? 장인어른이 사셨잖아. 다시 돈 들이고 내가 사려고. 왜? 원래 내 거였으니까. 솔직히 내가 급해서 팔긴 했지만 너무 헐값에 들였잖아. 다시 내가 들이고 살 거야. 남편은 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파는 것에 속상한 뜻을 내비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좀 그랬습니다. 금매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와 남편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사는 건 똑같지만 아빠가 명의인 게 남편 입장에선 불만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 아빠가 우리 살라고 해주신 거잖아. 어쨌든 내 명의는 아니잖아. 자기야, 너무 어린애처럼 그렇게 징징 안 거렸으면 좋겠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방식이 다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지. 나는 자기가 내 생활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밥 먹을 때와 잠자는 시간 빼고는 내내 방에만 혼자 있으면서 자기 생활을 존중해 달라니 저럴 거면 도대체 왜 결혼하자고 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끊임없이 든 생각이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였어요. 알콩달콩 재미있고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즐길 줄 알았는데 이건 각자 사는 하숙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생활에 대한 현타를 제대로 느끼고 있을 무렵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들이로 어머님과 신우가 저희 집에 온 지 보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누가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일찍 왔나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니 거실에는 뜬금없이 어머님과 신우가 드러누워 있는 거였어요. 게다가 배달시켜 먹은 음식은 안 치워서 뻘건 국물이 묻은 일회용 그릇들이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를 보더라고요. 어머, 언니 왔어요? 인기척도 없이 멀뚱하게 서 있어서 깜짝 놀랐네. 너 왔니? 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우리 집 보일러가 말썽이라서 집이 완전 냉골이야. 고치는데 좀 걸린다 그러고 현우한테 얘기하니까 이 집에 와 있으라고 해서 와 있다. 왜? 무슨 문제 있니? 네? 저는 따로 들은 게 없어서. 이제라도 들었으면 됐지. 왜? 우리가 있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좀 당황스러워서요. 우리가 무슨 귀신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당황스러워요, 언니. 무안하게. 그러게. 우리가 못 올 곳 온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아들 집에 좀 온 건데. 오시는 건 괜찮은데 좀 놀라서요. 저는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저는 당혹스러운 기분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겐 뭐 하나 들은 게 없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어머님과 신우가 와 있었으니까요. 저는 거실에는 안 들리게끔 거실 화장실로 들어가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난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집에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와 있어? 깜빡했다. 바빠서. 엄마가 오전에 전화 와서 보일러 고장났대. 너무 춥고 고치려면 좀 시간 걸린다고 해서 집에 좀 와 계시라고 했어. 아니, 그런 얘기를 왜 나하고 말 한마디 없이 결정해? 뭘 그런 걸 말하고 결정해. 엄마랑 현지 추워 죽겠다는데 그럼 어떡해? 오시라고 한다 해도 최소한 나한테는 미리 얘기해 줬어야지.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야, 나 좀 서운하다. 집이 냉골이라고 그러셔서 와 계시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아니, 내 말은 나 일단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는 남편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일단 어머님과 신우가 와 계시니 옷을 갈아입고 급하게 나갔죠. 제가 나가니 어머님도 신우도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현우한테 뭐 따졌니? 네? 아니요. 그냥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봐?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게. 언니 좀 그렇네요.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온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고치는데도 시간 좀 걸린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있으실 계획이세요? 그 말에 어머님 표정을 확 굳히시더라고요. 고쳐지면 갈게. 됐니? 네. 그냥 궁금해서요. 참나, 내가 내 아들 집에 있으면서 눈치를 다 보네. 그렇게 분위기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단 식탁 위에 있던 일회용품들을 치웠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신우는 저희 집에 한동안 있게 되었어요. 일주일 정도 있으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시댁살이 체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일하고 와서 저도 피곤해서 밥 대충 때우고 그냥 쉬고 싶은데 어머님과 신우가 있으니 무조건 밥을 새로 해야 했고 어머님과 신우가 만드는 집안일도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다 제 차지였죠. 두 사람이나 늘어나다 보니 해야 할 일도 어찌나 많은지요. 세탁 돌릴 것도 많고 청소할 것도 설거지거리도 음식 준비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이나 신우도 그리 깔끔한 성격들은 아니어서
옷도 아무데나 놔두고 수건 쓴 것도 아무데나 올려놓기 일쑤였어요. 신우는 군것질도 많이 했는데 먹고 남은 과자 봉지 같은 건 대충 접어서 아무데나 놔두고 휴지를 써도 휴지통에 버리는 법 없이 소파 팔걸이 같은 데다 척척 쌓아두더라고요. 그걸 누구더러 치우라는 건지. 게다가 컵도 매번 새 컵을 쓰니까 컵 설거지만 해도 한가득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치우면서 어지르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 기간 동안 치우는 법 한 번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신우는 소파 위에 앉아서 폰 보면서 과자를 자주 먹는데 소파 사이로 과자 부스러기 다 떨어져도 지 몸만 대충 털고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집안일이 훨씬 늘어나서 힘든 데다 자꾸 제 화장품이나 여성용품 같은 것도 마음대로 쓰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어찌나 드시고 싶은 것도 많은지 매일같이 오늘은 어떤 게 먹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일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올 때 뭐 사오라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기간으로 치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저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제가 무슨 어머님과 신우 밥 차려주고 집안일 대신해주는 식모인 줄 알았으니까요. 결혼 전 인사드리고 잠깐씩 볼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같이 지내보니 정말 경우도 없고 배려심도 없으시더라고요. 회사 갔다 와서 내내 집안일하고 집 치워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제가 저녁 설거지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둘러앉아 TV 보면서 하하호호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서 컴퓨터만 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고 어머님과 신우는 간신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이 정말 힘들고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제대로 느낀 기간이었어요. 행복하고 싶고 남편과 도란도란 즐거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결혼한 건데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방에만 처박혀 있고 저는 집안일 독박이었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너무 뻔뻔하기만 하고 그렇다고 남편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거나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결혼을 내가 왜 했을까 싶었어요. 차라리 결혼 전 부모님과 살 때가 훨씬 자유롭고 더 행복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 스스로 이 결혼이 맞는 건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이 들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제대로 기막힌 일이 일어났죠. 바로 어머님과 신우가 짐 싸들고 아예 저희 집으로 오게 된 거였어요. 저와 상의하는 것도 없이 또 일방적으로 남편에게서 들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저 혼자 차를 마시면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곰곰이 생각할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뭐해? 그냥 이런저런 생각 좀. 그러면서 옆에 앉는 겁니다. 저는 웬일인가 싶으면서 이렇게 나온 김에 우리의 결혼 생활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하던 차였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자기야 그랬잖아.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맨날 방에만 있어서 외롭기도 하고 뭐 쓸쓸하다고.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반가운 마음에 그렇다고 했죠. 맞아. 결혼했는데 너무 각자 사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자기가 외로움도 많이 타고 혼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엄마랑 현지 이번 겨울 동안은 같이 지내면 어떨까 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뭐? 아니, 엄마 집 워낙 오래돼서 그런지 보일러를 고쳐도 영 신통치 않나 봐. 너무 추워서 집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라네. 근데 우리 집에 그때 지냈을 때 좋았었나 봐. 그래서 이번 겨울 동안 우리 집에 지냈으면 하시더라고. 나는 뭐 나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자기도 혼자 있는 것보단 더 좋지 않겠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혼자 있기 싫어하지 않냐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엄마랑 여동생도 이 집에서 같이 지내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요?
그건 싫어. 싫다고? 당연히 싫지. 말이라고 해? 저번에 어머님하고 아가씨 이 집에서 지낼 때 나 그때 힘들었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냥 각자 지내는 건데. 뭘 각자 지내. 자기야 밥 먹고 방에 틀어박혀서 잘 때쯤이야 나오니까 그렇겠지. 나는 집안일도 2배가 됐고 매일 어머님하고 아가씨 밥까지 차려드렸어. 절대 싫어. 저는 단호하게 싫다고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섭섭해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단호하게 싫다고 하니 좀 그렇네. 우리 엄마랑 현지한테 뭐 그렇게 질색팔색하냐? 하여튼 나는 절대 싫어. 안 된다고 말씀드려. 참나,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긴 누가 너무한데. 자기야말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됐어. 입김까지 나오는 그 추운 집에서 나이 드신 엄마하고 동생하고 지내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좀 같이 지내면 어떨까 해서 말한 건데 이렇게 매정하게 말할 줄은 몰랐다. 나는 자기가 착하고 여성스럽고 배려심도 많아 보여서 결혼까지 결심한 건데 이럴 줄은 몰랐어. 자기야말로 나를 무슨 가정부 취급해?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 뒤치다꺼리하는 가정부 취급하냐고.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자기가 뭘 하면 얼마나 한다고. 뭐? 됐다. 말을 말자. 그러면서 남편은 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쌍수 들고 환영할 줄 알았을까요? 본인은 전혀 불편한 거 없고 자기 가족들이니 오자고 했겠지만 저에 대한 배려나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싸움을 시작으로 이혼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도대체 이 결혼을 계속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싶었거든요. 아직 결혼 생활도 얼마 안 됐고 아기도 없을 때 차라리 각자 갈 길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결혼 전 다정하고 배려심 많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지네 가족들만 알고 제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자만 남아있더군요. 가뜩이나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 중인데 그런 제 생각에 불을 지르는 결정적인 일이 또 생기고 말았죠. 뭐냐고요? 싸우고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현관에 또 어머님과 아가씨의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안 된다고 했던 내 말은 개무시했나 싶어서 속에서 정말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는 것처럼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분명히 단호하게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말은 깡그리 무시하고 기어코 어머님과 신우를 부른 거였어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님과 신우는 자기들 마음대로 냉장고 안에 있던 과일 꺼내서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 어머님과 신우를 가만히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노려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너는 시어머니를 보고 인사도 안 해? 저는 대답도 없이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커다란 캐리어가 2개나 있었어요. 여기서 겨울 동안 지내려고 옷을 챙겨온 것이었죠. 너 내 말 무시하니? 어머님, 현우 씨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저는 어머님하고 아가씨하고 오는 거 싫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뭐라고? 싫어? 어머님은 불에라도 데인 듯 벌떡 일어나서 따지시더라고요. 신우도 저를 노려보고요. 언니! 죄송한데요. 2분 다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저 같이 못 살아요. 뭘 같이 못 살아? 제 말하는 것 봐! 그때 도어락 해제 소리가 들리며 남편도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길을 피하더니 그대로 어머님과 신우에게 가더라고요. 왔어요? 예, 현우야. 쟤 뭐라는 줄 아니? 우리 보고 나가랜다. 예? 같이 못 산다고 나가래. 집이 완전 냉골이라서 겨울만이라도 같이 살자고 온 건데 진짜 새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이 어떻게 이래? 나 참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놓고 내쫓아? 야, 너 그렇게 잘났어?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살겠다고 왔는데 네가 뭔데? 어머님은 남편이 오니 더 노여워하시면서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싹 무시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해봐.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님에게 말씀 안 드린 거야? 아, 오시겠다는데 어떡해.
자기도 진짜 너무한다. 사람이 왜 그렇게 매정해? 겨울 동안만이라도 어머님하고 현지하고 좀 같이 살면 안 돼? 예, 현우야. 너 쟤한테 부탁하지 마. 네 집인데 네가 왜 부탁해? 어머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야, 내 아들 집이야.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 그러는 거야? 네가 허락하고 말고 할 게 아니야. 저도 같이 사는 건데 당연히 제 의사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뭔 의사? 다 필요 없고 여기 내 아들 집 아니야. 싫으면 네가 나가. 네가 나가면 되잖아. 그 말에 남편 슬쩍 눈치 보더니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엄마,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하지만 옆에 있던 신우도 거들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엄마. 우리 오빠 집인데 지가 뭔데? 그 말에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여기가 왜 아가씨 오빠 집이에요? 뭐요? 이 집 우리 아빠 거예요. 이면우 저 사람 집 아니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 조용해지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내 아들 집을 네가 뭔데 마음대로 너네 아버지 집이라는 거야? 말 이해 못하세요? 이 집 더 이상 어머님 아들 집 아니라고요. 집 주인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하신가 본데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우 씨 진작에 집 팔았고 저희 아빠가 사셨어요. 전세금도 월세도 안 받고 그냥 저희 살게 해주시는 거고요. 근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됐어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 황당한 얼굴이고 남편 급하게 제 팔을 당기더라고요. 야, 그걸 왜 얘기해? 일단 나가서 얘기해. 야는 어따 대고 야야. 저는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됐고 너도 같이 나가. 뭐? 니네 엄마가 아들 집 어쩌고 하면서 나보고 나가라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어? 이 집 우리 아빠 집이야. 네 집 아니야. 아빠가 공짜로 살게 해줬는데 고맙다는 소리도 제대로 없이 잘도 뻔뻔하게 얹혀 살았지. 게다가 염치도 없이 너네 엄마랑 신우까지 와서 살라고? 와서 나보고 너랑 너네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라고? 내가 왜 그래야 돼? 우리 아빠 집에서 내가 왜 너랑 네 가족들 하녀 노릇까지 해야 되냐고. 너야말로 니네 엄마랑 여동생 데리고 나가. 저는 여태까지 참아왔던 말을 다다다 쏘아붙였죠. 남편은 입이 떡 벌어지고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너 말 다 했냐? 그래. 진짜 뭐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다 있어? 내가 좋게 좋게 넘어가니까 사람 우스워 보여?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아직도 이 집이 아들 집이 아니란 사실을 못 받아들이시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봐. 왜 이 집이 우리 현우 집이 아니고 니네 아버지 집인데? 어머님 아들이 결혼 전에 남의 돈까지 끌어다가 주식해서 돈 엄청 날려먹었어요. 그거 막으려고 이 집 내놨고 저희 아빠가 저 신혼집으로 쓰라고 사신 거예요. 고로 이 집에 대한 권리 이 사람한테는 하나도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 입이 떡 벌어져서 남편 보고 남편은 혼자 막 열을 내더라고요. 야,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진짜 끝장내자 이거야? 끝장내. 그러려고 말한 거야. 나 너랑 더 이상 안 살아. 내가 너랑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아빠 집에서 나가. 너랑 너네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라고. 남편 저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고 어머님 그 와중에 달려와서 남편 팔 붙잡더라고요. 너 진짜야? 주식하다 돈 날려서 이 집 팔았어? 너 미쳤니? 뭘 어떻게 했길래 돈을 그렇게 날려? 알아서 해요. 돈 잘 벌 땐 좋다고 하셔놓고 다 날렸다며. 너는 왜 하는 게 그 모양이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듣자 하니 어머님은 남편이 돈을 잘 벌 때만 엄청 잘해주고 남편을 띄워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자기 주식 망한 거 어머님이나 동생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남편은 저 노려보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어머님과 신우에게 말했죠. 뭐 하세요? 안 나가고.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이혼이 그렇게 쉬워? 안 쉬운 건데 어머님이 참 쉽게 해주시네요. 저 나오기 전까지 이 집에서 나가세요. 친정 부모님 부르기 전에. 제가 그렇게 쏘아붙였고 방에서 들으니 어머님하고 신우하고 욕을 하며 캐리어 질질 끌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캐리어를 일부러 여기저기 막 쾅쾅 부딪히면서 끌고 갔는지 집 복도 모서리 부분은 찍혀있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아들 집일 때는 조심조심 하더니 저희 아빠 집이라니까 일부러 막 치고 간 거였죠. 참 끝까지 어지간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비번부터 바꾸고 짐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저희 부모님께 있었던 일 다 말씀드리면서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 이제라도 그냥 되돌리고 싶다고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돌아왔는지 저에게 전화 와서는 집 비번은 왜 바꾸냐며 저한테 욕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일단 녹음했습니다. 자기 물건 들고 가야 되니 비번 내놓으라며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 남자랑 만나고 결혼까지 하면서 쌍욕까지 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일단 지 물건을 들고 가야 된다고 하니 바뀐 비번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완전 개판이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억하심정을 가지고 집을 엉망진창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소름 돋고 저런 인간이랑 결혼까지 했나 싶고 진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거 증거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훼손된 물건들은 청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쉽게 이혼 안 해줄 거라고 버텼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들어갔어요. 같이 산 건 두어 달도 안 됐는데 이혼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과정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특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남자랑 결혼까지 한 건가 싶어서 자책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차라리 아이도 없고 오래 안 살고 헤어지는 게 다행이다 생각하자며 스스로를 많이 다잡았습니다. 딱히 혼인 유지 기간도 길지 않은 데다 사유로 보면 남편 쪽 유책 사유가 더 크고 욕설 통화와 집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증거도 있다 보니 이혼 소송은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홀가분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짧은 기간만 살고 이혼한 거라 성급한 게 아니었냐는 주변의 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선이 참 힘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빠른 선택을 잘한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발을 빼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이런 남자와 시댁에 계속 엮이는 건 좋을 게 없다고 제 스스로를 위해 판단을 한 거니까 잘한 거라고 하시면서요.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발을 빼고 나온 건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말도 해주셨는데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오랫동안 임용을 준비할 때 어느 순간 나는 안 되겠구나,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느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준비해온 게 아깝기도 하고 또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기도 해서 꾸역꾸역 버텼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포기하니까 오히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제 이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그 남자가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닐까 생각하며 꾸역꾸역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발을 빼고 나온 게 오히려 더 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그 남자와 그 남자 가족에 대한 진면목은 다 봤다 싶거든요. 중간에 뭘 포기하고 그만뒀다고 무조건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패도 해봐야 또 그만큼 삶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도 의연해진다고도 생각하고요. 제가 한 선택을 늘 존중하고 스스로 힘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부모님 그리고 3살 차이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는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만 내년쯤에 결혼하고 집을 떠날 예정입니다. 오빠와 결혼할 여자친구는 오빠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성격도 너무 좋고 똑 부러지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나 저희 부모님도 다 그 언니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빠가 살이 쭉쭉 빠지고 못 먹는 술을 달고 살 정도로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오빠의 지금 여자친구분이거든요. 가족의 입장에서 오빠의 힘든 모습을 지켜보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 여자친구 덕분에 다시 밝아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오빠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이유가 뭐였냐고요?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만나왔던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일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 일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오빠와 전 여자친구는 단순한 연인 관계 이상이었습니다. 오빠의 전 여자친구 이름은 장희수였고 제가 희수 언니라고 불렀어요. 오빠 대학교 때 소개팅으로 희수 언니를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희수 언니는 얼굴도 엄청 조망만하고 예뻤어요. 승무원을 준비하며 항공운항과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했죠. 희수 언니는 엄마는 안 계시고 아버지랑 둘이서 산다고 했는데 오빠와 희수 언니가 사귀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희수 언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대장암이라고 했고 치료도 잘 받으셔서 차도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악화가 돼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희수 언니는 다른 형제도 없고 친척도 거의 없다고 해서 남자친구인 저희 오빠가 거의 상주 노릇을 하며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오빠한테 얘기를 듣고 저희 가족도 장례식장에 찾아갔었고요. 갑자기 아빠를 잃게 되었으니 희수 언니도 참 딱했는데 그 후 더 큰 문제들도 많았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알고 보니 도박을 많이 하셨어서 빚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빚 때문에 결국 집 팔아서 정리하고 희수 언니가 오갈 데가 없는 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그런 얘기를 저희 부모님께 했고 저희 부모님도 사정이 너무 안 됐다고 당분간만이라도 우리 집 다락방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느냐 했습니다. 저희 집은 주택이고 가족들은 다 1층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2층에 다락방이 있거든요. 근데 말이 다락방이지 지붕 밑 공간이라서 방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낮은 빈백 소파들과 책장을 놔두고 서재로 쓰던 방이었어요. 저도 워낙 좋아하던 공간이다 보니 종종 올라가서 잘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었고요. 하여튼 공간도 널찍하고 깔끔해서 지내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정 오갈 데 없고 거기라도 괜찮으면 거기는 어떻겠느냐 엄마가 물어보셨고 희수 언니도 자기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며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희수 언니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따로 집세나 생활비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보니 언니 입장에선 편하고 좋은 것 같았어요. 학비는 학자금 대출하고 본인 쓸 용돈 정도는 아르바이트로 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가끔 용돈을 주신 적도 있고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고 또 희수 언니도 마치 자기가 우리 집의 며느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빠하고도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거의 부부나 다름없는 느낌이었고 엄마 아빠한테도 애살 있게 잘했어요. 그리고 오빠 동생인 저하고도 잘 지냈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 가족 전부 희수 언니를 당연하게 한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희수 언니는 졸업 후 승무원 준비를 계속했는데 1년 반 정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스터디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준비해서 계속 지원을 했어요. 면접 날에는 저희 부모님이 차도 태워주시고 떨지 말라고 청심원 같은 것도 늘 챙겨주셨죠. 그리고 결국 언니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빠도 졸업 전에 취업이 돼서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오빠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탄탄하고 좋은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 직장도 잡았다 보니 당연히 결혼 자금 어느 정도 모은 뒤에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도 저도 심지어 당사자인 저희 오빠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미 부부나 다름없이 살고 있었고 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렸으니까요. 그런데 언니나 오빠나 직장 생활을 해나가며 결혼 자금을 열심히 모아가고 있던 때쯤 언니는 눈에 띄게 오빠한테 마음이 뜬 것 같았어요. 오빠랑 자주 다투는 것 같았고 어느 순간부터 비행을 핑계로 집에도 자주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빠랑 희수 언니 일이니까 제가 참견할 수는 없지만 오빠는 그맘때 꽤나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희수 언니는 하루아침에 저희 가족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짐을 싹 빼서 나가버렸어요. 친구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너무 갑자기 나가버린 거라 저희 가족도 너무 충격이고 배신감이 컸죠. 남자친구 부모님이고 동생이고를 떠나서 어쨌든 한 집에서 함께 지내온 시간이 몇 년인데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떠날 수가 있나요? 저희 엄마 아빠도 아들 여자친구고 나중에 결혼까지 할 며느리다 생각하셔서 그렇게 챙겨주시고 마음도 많이 썼는데 나가겠다 한마디 말도 없다니요. 물어보는 엄마 아빠에게 오빠가 한다는 소리가 희수 언니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별의 상처로 오빠는 꽤나 힘들어했고 저희 가족도 충격이 꽤 컸었죠. 결혼했어도 이혼하는 마당에 진짜 결혼한 것도 아니니 얼마든지 헤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연인으로만 만난 것도 아니고 같은 집에서 몇 년을 함께 지내오고 싸운 추억도 많은데 거의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 자르듯이 우리 가족을 잘라내나 싶어서 저도 참 슬프고 섭섭하더군요. 또 저하고도 잘 지냈다 생각했고 술도 한 번씩 같이 먹었습니다. 언니 회사 생활 힘든 것도 저한테 하소연 잘했고 저도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면 언니한테 잘 얘기했어요. 서로 위로도 많이 되고 남자친구 동생과 여자친구 관계 그 이상으로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둘째치고 최소한 나한테 언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언니가 왜 그랬는지, 혹시 우리 가족한테 서운한 게 있었는지, 우리 가족이 그동안 실수한 게 있었는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궁금해서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수 언니는 정말 성가셔하고 제 연락을 싫어하더라고요. 민주야, 너도 남자친구 사귀어봐서 알 거 아냐.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언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 가족은 다 언니를 당연하게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언니 행동이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까. 야, 원래 헤어질 때는 갑작스럽게 헤어지는 거야. 그럼 뭐 예고라도 하고 헤어지니? 언니는 갑자기 말투가 싹 바뀌면서 저한테 야라고 하고 엄청 띠껍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당황했죠. 같은 집에 지내면서도 저는 늘 존댓말 썼고 언니는 반말을 쓰긴 해도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청 귀찮은 사람한테 짜증내듯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 진짜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 뭐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야, 우리가 피가 섞였어? 아니면 내가 너네 오빠랑 혼인신고라도 했니? 그래, 내가 너네 집에 좀 얹혀 산 건 맞아. 그건 내가 고맙게 생각해. 근데 그걸로 이렇게 구질구질 잡는 건 좀 아니지. 그걸로 내 발목이라도 잡고 싶은 거야?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전화해서 왜 그랬니 어쩌니 지랄인데 내가 너네 집에 얹혀 살았다고 만만해 보여? 정확하게 말할게. 나 이제 너네 오빠 싫어. 얼굴만 봐도 짜증나. 너네 가족도 마찬가지고. 거지 같은 다락방 하나 내주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분명히 얘기한다. 그리고 언니는 전화를 끊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화도 나서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했던 건데 언니는 엄청 날카롭게 대답을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언니랑 잘 맞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더군요. 이 일은 따로 오빠나 엄마 아빠께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선 상처로 남긴 했어요. 그 뒤로는 당연히 일체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오빠는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못 먹는 술도 자주 먹더군요. 오빠는 희수 언니를 워낙 좋아했고 당연히 결혼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벌레 보듯 오빠를 내치니 오빠도 상처가 큰 듯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SNS를 잘 하지는 않지만 가입은 해놔서 계정은 있거든요. 희수 언니랑 팔로우도 되어 있고요. 전에 뭐 찾아본다고 SNS에 잠깐 들어갔는데 희수 언니의 SNS 계정이 저한테 뜨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그때가 오빠랑 그렇게 헤어지고 3개월도 안 됐을 때인데 언니가 결혼한다고 웨딩 사진을 올렸기 때문이었죠.
언니 계정에 들어가서 보니 새 남친한테 받았는지 명품 가방 사진도 올리고 새 남친 차에서 찍은 듯한 사진도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 자기 차에서. 나는 벤츠가 좋은데 울 자기는 아우디를 너무 좋아한다. 나는 결혼하면 벤츠 사줘? 라는 멘트와 함께요. 그걸 보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아, 돈 많은 남자와 양다리를 걸쳤구나. 그리고 우리 오빠 버리고 이 남자랑 결혼하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언니를 이해해보려 했어요. 내가 다 알진 못해도 우리 가족한테 뭔가 서운한 일이 크게 있나 보다. 더부살이로 지냈으니 우리 가족이 아무리 신경 쓴다 해도 서운하고 섭섭한 게 많았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판에 우리 가족한테 이랬나 보다 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냥 돈 많은 남자 생겨서 오빠 버리고 갈아탄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인간이 참 너무하네 싶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다시 언니 계정에 들어가 봤는데 아예 결혼 사진까지 올렸더군요. 저는 하루하루 헬쑥해가는 바보 같은 오빠가 너무 한심해서 결혼 사진 보여줬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보여줬어요. 희수 언니 결혼한다고. 돈 많은 남자 물었고 오빠랑 그래서 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오빠도 청승 그만 떨고 정신 차리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주니 저희 부모님도 서운하고 속상해 하셨죠. 그러면서 오빠에게 보란 듯이 있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뤄낸 줄 알았으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그 전에 깨진 게 다행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사진에선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했어요. 희수 언니는 아빠까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고 도움받을 만한 친척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사진에서는 부모님 같은 분들이 혼주석에 계시고 다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먼 친척인가 싶으면서도 묘하게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죠. 하여튼 저는 그 사진을 오빠한테까지 보여줬는데 오빠는 이제 다 잊었다는 말과 달리 그 후에도 꽤나 얼빠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오빠가 조금씩 밝아지고 예전에 오빠처럼 좋아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오빠 회사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있었고 오빠와 희수 언니와의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료 언니가 오빠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고 오빠도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다가 결국 만나게 되었대요. 비밀 사내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가사도 있듯이 오빠도 그 언니랑 사귀면서 점차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오빠의 새 여자친구인 언니는 성격이 활발하고 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한번 소개를 시켜줬는데 성격이 너무 좋고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 보여서 저까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빠와 새로운 여자친구분은 알콩달콩 잘 만났고 2년 정도 뒤에 결혼 얘기도 오갔습니다. 미리 상견례도 했는데 오빠 여자친구분 부모님들도 다 너무 좋아 보이시더군요. 그렇게 예비 새언니는 저희 집에도 한 번씩 놀러 오고 밥도 먹고 가고 저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잊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좀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왔는데 저희 집 대문 앞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막 기웃거리면서요. 누구지? 싶어서 다가갔죠. 누구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봤는데 얼굴을 보니 희수 언니인 거예요. 2년 반 정도 남짓한 시간인데도 그 사이에 얼굴도 팍싹 늙은 것 같고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것보다 갑자기 여길 왜 왔나 싶어서 황당했죠. 희수 언니는 저를 보고는 반색을 하며 반가워하는 겁니다. 민주야, 세상에 너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아무렇지 않게 반가워하는 그 언니를 보는 그 순간 소름이 돋더군요. 마지막 통화 때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까먹기라도 한 양 생글생글 웃으면서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썩은 표정으로 물어봤죠.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너도 궁금하고 그래서 왔어. 이거 좀 무거운데 일단 안에 들어가자. 희수 언니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랑 홍삼 세트도 들고 있더군요. 어이가 없었던 저는 되물었죠. 궁금은 뭐가 궁금해요. 언니 결혼했다면서요. 잘 지내죠? 그런데 제 물음에 희수 언니 얼굴이 엄청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울기라도 하려는 듯 보이더군요. 왜 그러세요? 나 실은 이혼했어. 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했어. 내가 그때 뭐에 씌인 건지. 언니 엄청 행복해하는 것 같았는데 참 빨리도 이혼하셨네요. 그 새끼가 완전 사기꾼이었거든. 집도 잘 산다고 하고 큰 사업체 운영한다고 하고 부모님도 엄청 잘나 보이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 심지어 그 부모라는 사람들도 진짜 아니었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니? 나는 그 인간이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잘 다니던 항공사까지 때려쳤는데 결혼하고 보니 빚만 있고 다 거짓말인 거야. 사기꾼 새끼. 일부러 나한테 접근해서. 희수 언니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 돈 많아 보이던 부자 새남친이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문득 언니 결혼 사진이 떠오르더군요. 부모님들끼리도 같이 있던 사진이요. 뭔가 석연치 않았던 저는 떠보듯이 물었어요. 근데 언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저 SNS에서 언니 결혼 사진 봤거든요. 언니도 모르는 사람들 혼주석에 앉혔던데 친척도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희수 언니도 훌쩍이며 그러더군요. 맞아, 실은. 나도 그 집에서 흉볼까봐 부모 대행 알바 쓴 거야.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한마디로 언니도 그 남자를 속인 거고 그 남자도 언니를 속인 거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돈 좀 있는 줄 알고 만난 거였어요. 희수 언니도 월급 받으면 잘 안 모으고 명품 가방 사보고 비싼 옷도 잘 샀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다 보니 상대방 남자도 희수 언니가 돈 꽤나 있는 부잣집 딸인 줄 알았던 모양이었죠. 한마디로 말해 똑같은 것들끼리 등쳐먹으려고 만난 거였습니다. 그래, 내가 잠깐 눈이 돌았었어. 이누기가 얼마나 좋은 남잔지,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는지, 그리고 민주 너도 나하고 참 잘 지냈는데 우리가 술도 많이 먹고 속 얘기도 참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도 다 털어놓는 거고 나 여전히 너랑 이누기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왈왈 개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랑 저희 가족을 생각해서 제가 통화했을 때 그렇게 했나요? 마치 벌레 떼어내듯이 성가셔하면서. 지금 아무리 제 앞에서 눈물 글썽이며 착한 척 한다 한들 저는 그 언니의 진짜 본색은 이미 다 봤는데요. 제가 아무리 만만해 보여도 이런 생쇼를 또 믿어줄 거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오면 우리 가족이 또 반겨줄 줄 안 건지, 도대체 우리 가족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나 싶더군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어서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들어갈까 하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오빠더군요. 오빠. 제가 그렇게 전화를 받자 앞에 있던 희수 언니 표정이 확 밝아지는 겁니다. 오고 있어. 나도 집 앞이야.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누기야? 다 왔대? 헤어진 지가 언젠데 친근하게 이누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요. 언니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꽤나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네요. 근데요, 언니가 굳이 왜 우리 집에 다시 왔는지 의도는 알 것도 같은데요. 중요한 건 저희 오빠 조만간 결혼해요. 제 말에 희수 언니는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결혼? 이누기가? 누구랑? 있어요. 같은 직장 다니는 언니인데 이미 상견례도 했고요. 좋은 사람이에요. 오빠랑도 잘 어울리고. 오빠 힘들 때 그 언니가 위로가 많이 되줬어요. 우리 가족 모두 고마워하고요. 오늘도 같이 고기 구워 먹기로 해서 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주세요. 서로 껄끄러운 일 만들 필요 없잖아요. 제 말에 희수 언니는 꽤나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그것도 웃겨요. 자기는 이미 결혼해 이혼까지 하고 와놓고 저희 오빠는 자기만 그리워하고 살 줄 알았나요? 그래도 최소한의 마지막 배려로 좋게 말을 해주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받은 얼굴의 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잡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진짜 이누기가 결혼한다고? 네. 나 없으면 안 된다고 계속 기다릴 거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딴 여자를 만났어? 언니가 좀 눈이 희번뜩해서 따지는데 순간 좀 무서운 겁니다. 그럼 오빠가 언제까지고 언니만 기다리게요?
그럼 그런 소리는 왜 해? 저기요. 언니가 먼저 다른 남자 만나서 오빠 차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래요? 그렇게 희수 언니와 약간의 고성이 오가자 엄마가 나오시더군요. 무슨 일이야? 희수 언니는 갑자기 저희 엄마를 보더니 눈물까지 훌쩍이며 가는 겁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 어머님 아버님 궁금해서 이거 들고 왔는데. 저희 엄마도 몹시 당황한 얼굴이고 덩달아 아빠까지 뭔 일이냐며 나오셨는데 희수 언니 보고 역시나 당황하시고 저도 기분이 나빠서 언니에게 뭐라고 했죠. 언니, 그만 좀 하고 가세요. 오빠랑 예비 새언니 곧 올 거라고 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러 온 거라고. 그러니까 인사를 왜 하냐고요. 뭔 사인데요. 헛물 그만 켜고 그냥 가시라니까요. 그렇게 고성이 오가는 사이 집 앞에 오빠 차가 오고 오빠랑 예비 새언니까지 내렸죠. 오빠 역시도 엄청 당황한 얼굴이고요. 희수 언니는 오빠 내리니까 자동으로 예비 새언니 째려보고 예비 새언니도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네가 여기 왜 와? 그래서 제가 대답해줬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엄마 아빠를 뵙겠대. 좋은 말로 가라는데 안 가고 이 난리야. 민주야, 조용히 좀 해줄래? 나 오빠랑 얘기 좀 하게? 네가 왜 나서? 그러면서 저를 노려보며 따지는 겁니다. 오빠도 어이없긴 마찬가지죠. 뭔 얘기? 너랑 나랑 이제 와서 할 말이 뭐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얘기 조금만 하자. 길게 안 잡을게. 그러면서 예비 새언니한테 그러는 겁니다. 얘기 조금만 할게요. 그래도 되죠?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예비 새언니도 대충 상황 파악 다 했는지 바로 나서더군요. 아니요. 싫은데요. 인욱 씨, 저 여자랑 할 말 있어? 아니. 봤죠? 그럼 살펴가세요. 우린 들어가자 그럼. 어머님 아버님까지 나와 계시네. 그러면서 오빠랑 희수 언니 무시하고 들어가려는 겁니다. 희수 언니 완전 똥 밟은 얼굴이고요. 저기요. 야 김인우. 잠깐만 얘기하자고. 너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 만나? 나 기다린다며. 그 말에 저희 부모님도 경악하고 오빠도 입이 뜨하겠죠. 너 미쳤냐? 너랑 나랑 끝난 지가 언젠데 여기 와 생패야? 잠깐만 얘기하자고. 왜? 너 이혼이라도 했냐? 그래서 갑자기 아쉬워서 이러는 거야? 진짜 끝까지 징글징글하다 너도. 그만하고 가라. 오빠가 그렇게 말하자 희수 언니도 꽤나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사귈 때도 같은 집에서 지낼 때도 화 한 번 낸 적 없고 다 희수 언니한테 맞춰주던 오빠였는데 저렇게 정색하면서 가라고 했으니 놀랄만도 하겠죠.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헤어진 지가 언제고 이제 완전히 남남인데요. 희수 언니는 그래도 포기 못하고 오빠한테 따졌습니다. 그렇게 홀랑 다른 여자한테 갈아탈 거면서 기다린다는 소리는 왜 하는데? 그 말에 오빠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야, 장희수, 너 진짜 속 보인다. 그만하고 가. 여기 다시 찾아오지 말고. 사람이 염치는 없어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지. 나랑은 헤어졌으니 둘째치고 우리 가족한테도 참 몹쓸 짓 한 건 알아둬라.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 새언니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가고요. 왠지 신경 쓰여서 제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살짝 봤는데 희수 언니는 씩씩거리며 우리 집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곧 선물 챙겨 저는 떠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예비 새언니 집에 돌아가고 나서 희수 언니가 했던 말을 전했고 저희 엄마도 똑같은 것들끼리 속이고 결혼했다는 게 참 어이없다고 하셨습니다. 저 정도 밑바닥인 줄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우리 집 며느리 안 된 게 천운이다 하시면서요. 오빠도 저희 가족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살게 해주고 마음 쓰고 한 건데 호의를 배신으로 갚았던 희수 언니. 마지막이라도 좀 더 예의 있게 했으면 저희 가족도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죠. 진심과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발로 찼으니 언니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오히려 다행인 일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든 다시는 오빠와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